안녕하세요. 토요미스터리 디바 메이입니다. 혹시 영화 테이큰 보셨나요? 저 그 시리즈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딸을 찾으려고 진짜 범인 끝까지 추적하고 결국에는 딸 구하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사건은 딸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친 한 아버지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평화롭던 초여름, 미국 캔자스주 리우드 지역에 한 야외 동네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안전요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19살 알리 캠프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해. 이날은 2002년 6월 18일인데 평일이기도 하고 좀 날도 흐려서 손님이 거의 없었다고 해. 알리의 남동생도 같은 수영장에서 일했었거든. 그래서 5시에 누나랑 교대 시간이라서 가봤는데 핸드폰이랑 지갑만 있고 누나 알리가 없는 거야. 어디 갔지? 누나 어딨어? 처음엔 장난치는 줄 알고 수영장 이곳저곳 막 돌아다니면서 찾아보는데 아무리 봐도 누나가 없는 거야. 근데 왠지 모를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바로 아빠한테 연락하게 돼. 알리의 아버지 로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급하게 수영장으로 달려왔어. 그렇게 다 같이 둘러보면서 알리를 찾기 시작해. 혹시 사고가 났나 싶어서 제일 깊은 풀도 찾아보고 화장실도 가보고 진짜 싹 둘러보는데 도무지 발견되질 않는 거야. 그때 수영장 옆에 있는 펌프실이 눈에 띄었어. 뭔가 불길한 마음이 들었지만 애써 누르면서 거길 열어보는데 그 안은 고요하더라고. 뭐야. 그럼 그렇지 하고 나가려는 순간 바닥에 널브러진 방수포 밑에 뭔가 튀어나온 걸 발견하게 돼. 로저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방수포를 들어 올렸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아. 그곳에 사랑하는 딸 알리가 수영복 상의가 벗겨진 채 엎드려 쓰러져 있었지. 로저는 급하게 신고를 했어. 그녀는 심하게 폭행을 당한 듯 얼굴과 온몸에 피멍이 들어있더라고. 바로 구급차가 도착했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아. 알리는 자상한 부모님과 2명의 남동생 사이에서 아주 밝고 성실하게 자랐다고 해. 고등학교 때 공부도 잘했고 졸업하고 대학교 가서도 성적 좋았었고 나중에 커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보고 그렇게 사는 게 꿈일 정도로 정말 따뜻하고 친절한 학생이었어. 그러니까 아빠가 딸 바보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아빠 로저는 알리를 엄청 아끼고 또 사랑했었대. 그런 딸의 죽음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게 된 거야. 자, 이제 수사가 시작돼. 현장을 보니까 알리의 샌들이 막 던져져 있었고 펌프실 이곳저곳에 피가 튀어 있었어. 그리고 그녀의 손톱은 아예 날아가 있기까지 하더라고. 이걸로 미뤄봤을 때 알리는 격렬하게 범인한테 저항했던 걸로 추측됐지. 경찰은 처음에 알리의 고등학교 때부터 사귄 남자친구 필하우를 의심했어. 하지만 그의 알리바이가 너무나 분명했고 수사선장에서 제외되게 돼. 사실 그 필도 같은 수영장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거든. 사건 당일 그는 오전 근무였고 알리랑 12시에 교대를 했어. 필은 종종 여자친구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가곤 했었는데 하필 이날은 바로 퇴근해서 알리 혼자 근무하고 있던 거야. 그때 필은 알리가 수영장 잔디 관리 직원이 기분 나쁘다고 했던 걸 생각하게 돼. 자기를 계속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고 뭐라고 계속 말을 걸려고 해서 혼자 있을 때 너무 무섭다고 한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그 의심쩍은 잔디 관리원을 불러서 조사를 해보는데 자기는 그냥 알리를 몇 번 쳐다본 거고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부인하더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사건 전날 수상한 남자를 봤다고 하는 거야. 한 남자가 수영장 옆 수풀에서 캠코더를 들고 뭘 자꾸 이렇게 찍다가 금방 사라지더래. 근데 이상하다 싶긴 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 거지. 근데 사건 당일 전날 봤던 그 이상한 남자가 밤색 픽업 트럭을 몰고 나가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 근데 수상한 사람을 봤다고 하는 목격담은 더 있었어.
알리의 친구 로렌이 3시쯤에 그 수영장에 놀러 왔었대. 그리고 친구 부르려고 주차장에서 이렇게 빵빵 하고 자동차 경적을 울린 거지.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알리가 나오지를 않는 거야. 원래 같으면 진작 막 웃으면서 나왔어야 됐거든. 근데 얼마나 지났을까? 펌프실 쪽에서 한 남자가 쓱 나오더니 손을 흔들더라고. 근데 이 남자가 좀 이상해 보였어. 자기한테 올 것 같은 거야. 그 무서워진 로렐은 결국 수영장을 떠나게 돼. 경찰은 그녀가 본 그 남자가 범인이라고 확신했어. 그렇게 로렌이 본 모습을 토대로 몽타주를 작성했는데 범인은 짧은 갈색 머리였고 단단해 보이는 체격에 젊은 백인 남성이었다고 해. 그 사이에 알리의 사망 원인이 나오는데 그건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였지. 온몸에 피멍이 들어있고 또 그녀의 목 주변은 발로 밟은 듯 쇄골에 발자국까지 발견돼. 근데 수영복이 허리까지 내려져 있었다고 했잖아. 그리고 남성의 DNA 일부가 알리의 몸속에서 발견되기도 했거든. 근데 성폭행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어. 경찰은 일단 발견한 DNA를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검색해봤지만 일치하는 사람은 없더라고. 알리의 남자친구, 또 잔디관리 직원,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남성들 DNA를 다 비교해봤는데 누구랑도 일치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사건의 진척이 없으니까 알리의 아버지 로저는 너무 답답했어. 딸을 죽인 범인을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었거든. 그래서 사랑하는 딸의 목숨을 앗아간 그 범인을 꼭 잡겠다는 목표로 범죄자 검거 프로그램에 연락해서 딸의 사건을 달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자기 돈으로 현상금 25,000달러를 걸기도 해. 그럼 그를 돕기 위해서 시에서도 25,000달러를 추가로 지원해줬고 총 5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리기도 했지. 노력은 계속돼. 고속도로에 있는 광고판에 범인의 몽타주와 현상금을 광고로 걸기도 하는데 그 광고회사 사장이 로저의 절박한 상황을 듣고 사건 광고를 무료로 게시해 준 거야. 이 광고 덕에 수많은 제보를 받을 수 있었었고 이건 여담인데 이 이후로 이렇게 광고판에 수배 광고를 올리는 방법은 나중에 다른 사건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어. 어쨌든 광고를 보고 연락 많이 왔다고 했었잖아. 그런데 한 제보가 아주 솔깃하더라고. 이게 테디 후보라는 사람에 대한 신고인데 테디가 일단 몽타주랑 엄청 닮았었고 수영장 근처에 살면서 밤색 픽업 트럭을 몰고 다녔었대. 경찰이 조사해보니까 그는 수영장 외주시설 정비 직원이었어. 이거 뭐가 연관이 있는 것 같지? 이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바로 테디를 찾아가서 상황 설명하고 DNA 샘플을 채취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이거 동의해달라고 좀 요청했는데 그의 반응이 좀 당황스러워. 막 허둥지둥하면서 그 샘플 제공을 거부하더니 변호사한테 먼저 연락을 해보겠다 이러는 거야. 이거 완전 수상하지? 다음날 테디가 변호사랑 같이 왔는데 DNA 샘플 제공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자기 DNA가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갈까봐 걱정이 돼서 그랬대. 아니 근데 자기가 범인이 아니면은 그냥 대조용 샘플 제공하는 건데 이 반응이 좀 과하지 않아? 아니 얘가 뭐가 좀 찔리는 게 있는 것 같아. 경찰은 기소되지 않은 용의자의 DNA 자료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가지 않는다. 그냥 범인 DNA랑 비교만 해보면 된다. 이러면서 테디를 좀 막 이렇게 구슬렸지. 그랬더니 그럼 자기가 좀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가더니 그새 도망간 거야. 아예 자취를 감춰버려. 이때 경찰이 확신을 했지. 아, 얘가 범인이구나. 그래서 바로 지명수배 내리고 쫓기 시작해.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을까? 2004년 9월 테디의 행방이 오리무중이던 그 가운데 경찰서에 그의 여자친구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어. 그녀의 우편물 주소지가 코네티컷주로 바뀌었다는 거야. 사실 테디랑 같이 그 여자친구도 행방이 묘연해졌었거든. 그래서 둘이 같이 도망갔구나 싶어서 그 주소지에 함께 사는지 확인을 해봤다? 근데 그 여자친구가 테디가 아니라 벤자민 애플비라는 남성이랑 같이 살고 있더라고. 그리고
그가 과거에 공연 음란죄로 지명수배를 받고 도주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근데 충격적인 사실이 여기서 밝혀져. 벤자민 사진을 확인해봤는데 아니 테디랑 똑같이 생긴 거야. 뭔 상황이야? 둘이 쌍둥이야? 사실 둘이 동일 인물이었던 거야. 벤자민은 1997년 공연 음란죄로 지명수배가 되니까 이걸로 잡히기 싫은 거야. 그래서 캔자스주로 와서 테디 후보라는 가명으로 살아왔던 거지. 근데 알리 사건의 용의자가 되니까 원래 살던 동네로 돌아와서 다시 이름을 바꾸고 본명으로 살았던 거고. 살인죄에 비하면 공연 음란죄는 약하다고 생각했던 거지. 경찰들은 그 여친 집 주소로 가서 그를 체포하게 돼. 연행된 벤자민, 테디는 더 이상 빠져나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자기가 알리를 죽인 범인이라고 바로 자백했어. 자, 범인의 진술에 따라서 사건을 정리해보자면 테디는 사건이 있던 날 평소처럼 수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알리를 보고 첫눈에 반한 거야. 그래서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막 이렇게 말을 걸었는데 당연히 알리는 관심이 없었지. 근데 테디가 자꾸 따라오는 거. 무섭잖아. 그래서 자리를 피해 펌프실로 도망치듯이 들어갔는데 아니 테디가 펌프실까지 따라오더니 문 닫고 잠궈버려. 무섭잖아. 그래서 겁에 질린 알리가 거기서 나오려고 했는데 문을 막고는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기까지 해. 알리가 막 때리면서 끝까지 저항을 했는데 그 모습에 열이 받은 거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녀를 때렸고 그런데도 분이 안 풀려서 목까지 졸랐대. 알리가 의식을 잃으니까 그녀의 수영복을 아래로 벗겼는데 이때 밖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려. 알리의 친구가 온 거야. 테디는 깜짝 놀라서 그냥 근처에 있던 방수포로 그녀를 대충 덮어놓고 펌프실을 빠져나오게 돼. 그렇게 나와서 보니까 주차장에서 한 소녀가 차 안에 앉아있는 걸 본 거야. 그걸 보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손을 흔든 거지. 로렌이 본 게 범인이 맞았던 거야. 결정적으로 그의 DNA는 사건 현장에서 나온 DNA랑 일치했어. 2005년 12월 재판이 열렸고 배심원은 테디, 그 벤자민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한테 1급 살인을 인정했고 재판부는 그에게 50년이 지나야 가석방 신청할 수 있는 종신형을 선고하게 돼. 사랑하는 딸을 잃고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범인을 쫓던 아버지 로저는 모든 재판을 지켜봤어. 판결이 나온 후에 다른 어떤 소녀에게도 다른 어떤 가족에게도 이런 불행한 일은 더 이상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어. 그는 이후에 딸의 이름을 딴 자선단체를 설립했고 여성들에게 호신술을 가르쳐주면서 범죄 및 여성폭력 예방 인식 개선에 자신의 삶을 바쳤다고 해. 끝까지 딸을 위해 노력한 그 로저의 모습에 괜히 나도 마음이 너무 찡하더라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알리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해소됐길 바래. 오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지금까지 토요미 스타리 디바 메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 스타리 디바 메이입니다. 얼마 전에 기가 막힌 해외 토픽 사건 하나가 있었어. 주인공은 22살이던 이 남자인데 진짜 얼마 전인 10월 20일에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늦지막히 쇼핑몰 안으로 들어가더니 한 의류 가게 앞에서 우뚝 쓴 거야. 그때부터 꼼짝도 안 하고 몸이 굳은 듯 가만히 서 있더라고. 정확히 말하면 자기가 마네킹인 척 자리를 잡고 있던 거야.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그 쇼핑몰 직원이나 다른 손님들도 이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대. 결국 폐점 시간까지 그렇게 버티다가 쇼핑몰 문 닫으면 불 끄고 사람들 다 나가겠지? 그때가 되더니 그 남자가 마네킹에서 탁 깨어나서 가게를 막 돌아다니면서 보석을 훔친 거야. 이게 근데 가능한가? 근데 더 황당한 게 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대. 상습적으로 다른 몰에서도 이렇게 폐점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문을 닫으면 이것저것 훔쳐왔다고 해. 그러면서 반쯤 열린 셔터 아래로 이렇게 기어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었었고.
진짜 세상에 아주 별별 사람이 다 있지? 아니, 무슨 도둑질 하겠다고 마네킹인 척 한 것도 웃긴데,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 것도 좀 이상해. 어쨌든 오늘 스토리의 주제는 마네킹이야. 여기 또 다른 마네킹이 있어. 멕시코 북부 치아와주에 평범한 웨딩샵이 하나 있는데 여긴 항상 관광객들로 붐빈다고 해. 아니 무슨 웨딩샵에 관광객이 볼 일이 있나 싶지? 그 이유는 바로 의문의 마네킹 때문이야. 이 마네킹이 처음 웨딩숍에 등장한 건 지금으로부터 90년 전인 1930년 3월이야. 맨 처음 마네킹이 등장했을 때 동네 주민들은 바로 모두 술렁거렸어. 왜냐면 이 마네킹이 웨딩숍의 주인 파스쿠알라의 딸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 근데 생각해봐. 1930년에는 마네킹 제작 기술이 좀 정교하게 발달됐을 때는 아니었거든. 그래서 대부분 좀 조잡한 느낌이었었고. 근데 이건 좀 달랐어. 속눈썹도 한 올 한 올 올라가 있었었고 눈, 코, 입이 진짜 사람처럼 굉장히 디테일했고 게다가 눈에 띄는 건 그 손가락 마디마디가 진짜 사람 손 같은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 단순히 웨딩드레스 입혀놓는 그 전시용 마네킹을 굳이 손톱이랑 그 손가락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사람처럼 만드는 거는 좀 오바잖아. 아니, 그때는 그럴 기술도 없었었고. 사실 여기에는 사연이 있었어. 웨딩숍의 주인인 파스쿠알라에게는 메스파르사라는 딸이 있었어. 근데 그 딸이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독거미에 물려서 사망한 거야. 그렇게 허망하게 딸을 잃고 파스쿠알라는 엄청 충격받아서 한 달 넘게 웨딩숍 문을 닫기도 했었대. 근데 다시 한 달 만에 문을 열었을 때 딸 메스파르사랑 너무나 닮은 마네킹이 등장한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혹시 자기 딸을 미라로 박제한 거 아니냐 이런 소문이 돌기도 했었어. 주인은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의혹은 계속됐지. 왜냐면 그 웨딩숍의 다른 직원들은 이 마네킹에 아예 손도 댈 수 없었고 파스쿠알라만 애지중지 그 마네킹을 관리했었다는 거야. 자, 다시 한번 그 마네킹의 손을 보면 이게 너무 사람 손 같아. 그 주름부터 해가지고 손톱 모양까지 아무리 봐도 그때의 기술로 만들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지.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파스쿠알라가 사망하고 그 웨딩숍의 주인이 바뀌었지만 어쩐 일인지 이 마네킹은 여전히 전시되어 있다고 해. 그럼 지금 193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보존됐다는 거잖아. 그렇다 보니까 또 의혹이 나오는데 여기 위치가 사막으로 둘러싸인 곳이어서 굉장히 건조한 날씨거든. 그래서 방부 처리만 잘 한다면 죽은 사람을 미라로 만들어서 저렇게 오래 유지되는 게 가능하다는 주장인 거야. 근데 정말로 그럴까? 어쨌든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마네킹 덕분인지 이곳은 멕시코에서 나름 관광지가 되어버렸대. 그 마네킹에 대한 논란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어. 자, 다음으로는 아주 오래전에 시카님이 방송 초기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 사건이야. 나 이거 그때 듣고 진짜 엄청 충격이었는데 이 사건 기억나면 그건 진짜 토미 찐팬 인정. 어쨌든 이번에는 디바메이 버전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볼게. 이것도 1930년대 사건이야. 칼본 코셀 박사, 그러니까 본명이 칼 텐즐러인데 미국 플로리다주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어. 그래서 방사선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해.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사실 좀 자기만의 망상에 빠져있는 듯 했었어. 칼은 10대 때부터 자기한테 분명 운명의 상대가 있고 또 그녀의 환영을 자기가 직접 본 적이 있다고 믿고 있었어. 그 환영 속의 여성은 검은 머리인데 외모가 엄청 아름다웠대. 칼은 이 사람이 진짜 내 운명이구나 뭐 이렇게 믿으면서 거의 평생 동안 집착을 했었던 거지. 그러던 어느 날 칼이 평소처럼 병원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다가 한 곳에 시선이 딱 멈춰버렸어. 왜냐면 자기 앞에 그 운명의 여성이 나타난 거야.
그녀는 당시 22살이던 마리아 엘레나 요스였어. 이제 엘레나라고 부를게. 이 병원에 방문한 쿠박의 미국인인데 사실 그녀는 이미 지역에서 아름다운 외모로 유명했어. 특히 그 윤기나는 검은 머리카락에 뚜렷한 이목구비가 엄청 매력적이었지. 칼은 한눈에 그녀한테 반하게 돼. 아니, 사실 그 이상이었지. 이후 엘레나에 대해서 막 캐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결핵 때문에 이 병원에 입원한 거더라고. 근데 사실 1931년 당시만 해도 백신이 개발되기 전이라 결핵 판정을 받았다는 건 곧 사망 선고라고 할 정도로 아주 치명적인 병이었어. 이걸 알게 된 칼은 자청에서 그 엘레나의 완치를 위해서 밤낮으로 그녀를 돌보기 시작해. 게다가 그는 당시에 세균 관련해서 연구원으로도 일하고 있었었거든. 운명의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 아주 치료제 연구에 미친 듯이 매달린 거야.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다른 의사들도 쉽게 구하기 힘든 그런 특수 의약품들을 구해가지고 엘레나한테 막 주기도 하고 그랬었대. 처음엔 너무 과하게 신경 써주는 그 칼의 행동에 당황하던 엘레나도 결국 지극정성으로 자기 치료에 힘써주는 칼한테 점점 마음을 열고 마침내 둘은 그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돼. 하지만 그녀에게 시간은 별로 없었었지. 그녀가 입원한 지 3개월이 되던 1931년 10월 엘레나는 결핵을 이겨내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망했어. 한편 한평생을 기다려온 그 운명의 상대를 너무 빨리 떠나보낸 칼은 엄청난 슬픔에 빠졌지. 그러면서 자기가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직접 그녀의 장례식을 열어주는 거라고 생각했고 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엘레나의 장례식과 묘지를 준비하게 돼. 덕분에 엘레나의 묘는 값비싼 석재로 만들어졌고 또 주변의 다른 무덤보다도 훨씬 화려하고 또 웅장했다고 해. 여기에 더해서 칼은 석고로 엘레나의 얼굴을 본떠서 일명 데스 마스크를 제작하기도 하더라고.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좀 이상하지. 근데 그 당시에는 유족들이 죽은 사람의 생전 모습을 기억하려고 이렇게 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해. 보면 이집트 왕들도 무덤에서 이런 데스 마스크 유물들이 나오잖아. 그만큼 칼한테 그 엘레나는 굉장한 존재였다는 걸 의미하겠지. 유족들도 선뜻 칼의 제안을 받아들였었고. 그런데 죽은 엘레나를 향한 칼의 마음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 그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칼은 매일같이 무덤을 찾아가서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다가 겨우 돌아가고는 했었었대. 물론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갑작스럽게 잃게 되면 그 상실감과 또 그리움에 영원히 잠든 장소를 찾아가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일이야. 근데 칼은 정말 매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엘레나의 묘에 찾아가더라고. 유가족과 동네 주민들은 이런 칼의 행동에 걱정 반 놀라움 반 심지어 깊은 감동까지 느끼기 시작해. 묵묵히 엘레나의 묘지를 찾아와서 주변을 정리하고 또 그녀를 그리워하는 칼의 모습은 그야말로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세기의 사랑처럼 비춰졌지. 한 달, 두 달, 그렇게 1년이 지났어. 칼은 여전히 하루도 빠짐없이 엘레나의 무덤을 찾았고 그게 무려 2년이나 지속돼.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칼이 그 무덤의 발길을 딱 끊어버리는 거야. 아니 2년 동안 하루가 멀다 하고 그렇게 오다가 전혀 방문을 안 하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은 드디어 마음 떠났구만 하고 혀를 차기도 하고 그래도 할 만큼 했지 하면서 이해하는 듯 했어. 사실 엘레나의 유족들도 칼이 갑자기 변하니까 그게 좀 마음에 걸리긴 했었거든. 근데 벌써 2년이나 지났고 이제는 칼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묵묵히 그를 응원해주기로 결심했어. 그런데 그 후 칼은 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더라고.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나 싶었는데 아니 잘 다니던 그 병원도 그만두고 혼자 집에 틀어박혀서 완전 은둔 생활을 하는 거야. 또 그렇게 시간은 1년, 2년 하염없이 흘러갔지. 그러다가 1940년인데
늦은 밤 한 소년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 우연히 칼집 앞을 지나가는데 반쯤 열린 그 창문 틈새로 아주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돼. 아무도 없는 그 집에서 칼 혼자 웬 인형을 안고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야. 이 이상한 모습을 보고 소년은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고 금세 동네 주민들한테 이 소문이 쫙 퍼졌어. 사람들은 칼이 이제 정신이 나갔다, 결국 미쳐버린 거 아니냐 하면서 수군댔지. 결국 이 이야기는 엘레나의 친언니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돼. 죽은 동생을 너무나 사랑했던 그 남자가 점점 망가져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던 언니는 직접 가서 위로를 해줘야겠다 싶어서 칼의 집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어. 똑똑하고 칼의 집 문을 두드렸지만 집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없더라고. 언니는 무심코 대문을 슬쩍 밀었는데 마침 잠겨있지 않았는지 그대로 문이 스르르 열리는 거야. 계세요? 계세요, 칼? 엘레나의 언니는 칼을 부르면서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 근데 그때 진한 방향제의 냄새가 그녀의 코끝을 자극하더라고. 무슨 향수를 쏟은 것처럼 온갖 냄새가 다 섞여가지고 아주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진동을 하는 거야. 이게 도저히 못 참겠어서 최대한 숨을 참으면서 칼이 있을 만한 침실로 들어갔어. 그곳에는 예상대로 칼이 침대에 잠들어 있는 듯 했더라고. 그리고 칼의 옆에는 어쩌면 며칠 전 그 동네 소년이 목격한 것과 같은 그 인형, 아니 정확히는 여성의 모양을 한 마네킹이 칼과 나란히 침대에 누워 있었지. 그 기괴한 모습에 엘레나의 언니는 그 마네킹을 자세히 살펴봤었어. 피부는 왁스로 씌워져 있었고 또 눈동자를 대신해서 유리 구슬이 박혀져 있었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는 마네킹이 분명해. 그런데 단 한 가지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그 마네킹이 입고 있는 옷이 엘레나의 옷이더라고.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칼의 집으로 경찰이 들이닥쳤어. 칼은 체포되기 그 직전에도 의문의 마네킹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었대. 근데 그 혐의가 뭐였는 줄 알아? 바로 시체 은닉죄였어. 칼이 밤마다 들고 춤을 추던 그 마네킹은 바로 엘레나의 주검이었던 거야. 잠깐만. 근데 생각해보면 그녀가 죽은 지 거의 10년 가까이 됐잖아. 근데 어떻게 부패하지도 않고 그 마네킹으로 보존이 될 수 있었던 거야? 그것보다 애초에 칼이 어떻게 엘레나의 주검을 집으로 가져올 수 있었던 걸까? 자, 엘레나가 묘지에 묻힌 지 2년째가 되는 해로 돌아가 보면 칼은 야심한 밤 몰래 엘레나의 묘지에 잠입해서 그녀의 무덤을 파고 엘레나의 주검을 꺼내. 그러더니 작은 수레에 실어서 그대로 자기 집으로 옮겨온 거야. 엘레나를 집으로 데려왔으니까 더 이상 그 묘지에 갈 이유는 없었던 거고, 이미 엘레나의 주검은 꽤 부패가 진행돼 있었지만 칼은 개의치 않았어. 우선 옷걸이를 사용해서 그녀의 골격을 만들었고 그녀의 눈에는 유리구슬을 대신 넣었지. 또한 이미 썩어버린 그 피부에는 왁스로 코팅한 천을 덮고 몸에는 마치 인형처럼 막 헝겊을 채워놓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발을 얹었어. 그렇게 자신만을 위한 섬뜩한 마네킹을 만든 거야. 그래도 일단 시신이잖아. 그 부패하는 냄새를 막을 순 없었거든. 그래서 향수, 꽃, 소독제, 보존제까지 총동원해서 그 냄새를 가리려고 했었지. 그래서 칼의 집에서 그렇게 지독한 그 방향자 냄새가 진동했었던 거고, 칼은 엘레나를 마네킹으로 만들어서 7년 동안이나 자기 집에서 함께 지내게 돼. 엘레나의 언니는 당연히 그 마네킹을 보자마자 자기 동생이라고 깨달았고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거야. 경찰은 칼의 마네킹을 회수해서 부검에 들어갔는데 예상대로 마네킹에서는 그 부패한 뼈와 신체 조각 등이 검출됐었지. 그러니까 엘레나가 맞았던 거야.
근데 체포된 칼의 반응은 황당하더라고. 경찰이 도대체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뭔지 알아? 엘레나가 밤마다 내 꿈에 나타나서 무덤에서 꺼내달라고 애원했다. 나는 그냥 그녀의 소원을 들어준 것뿐이다. 이러더라고. 이거 문제가 너무 심각해. 결국 그는 정신감정까지 봤는데 그 결과가 충격적이야. 왜냐면 정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지. 아니 근데 문제도 없는 사람이 시체를 발굴해서 마네킹으로 만들고 그거를 무슨 엘레나의 분신처럼 생각한 게 이게 제정신일 수가 있나? 그런데 유족들을 더 분노케 한 일은 따로 있었는데 바로 공소시효였어. 칼이 엘레나의 시신을 은닉한 게 7년 전의 일이잖아. 그가 체포됐을 때는 이미 해당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던 거야. 칼은 결국 무죄로 석방돼.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경찰은 이 사건으로 뭔가 주목을 좀 끌고 싶었나 봐. 뜬금없이 엘레나의 마네킹, 그러니까 그녀의 주검을 지역 장례식장에다가 전시를 하더니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공개를 해. 이거는 거의 모독이잖아. 그 와중에 그 마네킹 보겠다고 세상에 무슨 7,000명이 미친 듯이 몰려들기도 했었었고. 이 사건은 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부터 고인에 대한 어떤 예의까지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 아이러니하게도 칼은 재판 기간 동안 많은 대중들에게 동정표를 받았고 일부는 그를 낭만적인 사랑꾼이라고 부르기도 했어. 근데 이건 엄연한 범죄야. 한 여자에 대한 광기 어린 집착이 만들어낸 끔찍한 범죄. 과연 이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할 수 있을까? 마네킹이 아무래도 인간하고 똑같이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그 관련된 사건이나 괴담은 더 큰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 같아. 사실 나도 마네킹을 많이 보고 있으면 좀 왠지 모르게 오싹할 때가 있거든. 알아. 근데 사실 그 길거리에서 보면 아무 생각도 안 들지? 근데 방 안에 여러분이랑 마네킹이랑 단 둘이 있다고 생각해봐. 무섭잖아. 자, 내가 준비한 마네킹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나는 새로운 이야기로 다음 주에 찾아올게.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